저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나를 데리고요. 지금은 경기도 용인에서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생화 진열대와 포장 공간이 있어요. 2층에는 음료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 공간이 있죠. 원데이 클래스용 테이블도 6개 놓았습니다. 평일에도 제빵 클래스, 꽃다발 만들기 클래스 예약이 꽉 차요. 주말에는 카페 웨이팅이 30분씩 생길 정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죠. 여자 혼자 아이 등하교 챙기며 가게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오후에 아이 데리러 뛰어가고 밤에는 정산하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친정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딸 하은이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서연아, 오늘도 늦게 끝나? 하은이 내가 데리고 있을게. 밥도 먹여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 엄마, 맨날 이러시면 엄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죄송해요. 뭘 죄송해. 내 딸내미 내 손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엄마의 그 말씀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호구 취급을 당하면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에게 아빠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이한테만큼은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댁은 제가 참을수록 요구 수위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용돈 좀 더 달라, 명절에 이것저것 해와라. 그 정도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죠. 며느리 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허울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혼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생 교육까지 시켜주었죠. 시어머니 집을 제 손으로 경매에 넘기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왜 조금 더 일찍 결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뿐이죠.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참고 기다려봤자 내 시간만 손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죠. 제 경험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징조는 있었어요. 다만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났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씀드릴게요. 8년 전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용인 토박이에요. 친정엄마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해 오셨죠. 외동딸로 태어나 엄마 품에서 꽃향기 맡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엄마는 그 후로 혼자 꽃집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새벽에 양재 꽃시장 다녀오시고 낮에는 가게 지키시고 밤에는 화환 만드시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다 지켜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엄마 꽃집 일을 도왔습니다. 화환 만드는 걸 거들고 배달도 따라다니고요. 자연스럽게 꽃을 배웠죠. 리본 묶는 법, 꽃 조합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요. 성인이 되어서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과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어요. 손재주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분당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제빵사로 3년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반죽하고 오후까지 빵 굽는 생활이었죠. 힘들었지만 돈을 꼬박꼬박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같은 빵집에서 일하던 선배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서영아, 너 요즘 남자 만나?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요? 누군데요? 우리 신랑 직장 후배야. 성격 순하고 착해. 얼굴도 괜찮고. 선배 언니 남편 직장 후배라고 했어요. 성격 순하고 착하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하셨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30살이었어요. 수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주간 2교대 근무에 월급은 야근 수당 포함해도 30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10년 전이긴 하지만 솔직히 조건만 보면 결혼 상대로 100점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소개받던 남자들 중에 더 좋은 조건도 있었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 저는 그 사람의 순박한 인상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그 사람은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얼굴만 빨개져서 물만 연신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오히려 순수해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있나 싶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그 사람은 데이트 비용을 항상 먼저 계산하려 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퇴근 시간에 맞춰 빵집 앞에서 기다렸다 집까지 데려다 줬죠.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하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평생 잘해줄게. 믿어도 돼. 그 사람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조건보다 사람을 보자고 생각했죠. 3년 연애 후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순박해 보이던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를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엄마는 대놓고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인사 받으면서도 눈빛이 차가우셨죠.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엄마의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영아, 저 사람 직업이 뭐라고? 공장? 그것도 그 힘들다는 2교대? 엄마, 요즘 공장도 괜찮아요. 정규직이고 안정적이에요. 나이가 30이 넘었다며.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돼? 집안은 뭐하는 분들이야? 돈은 많지는 않대요. 집안은 평범하고요. 평범해? 내가 무남동녀 외동딸을 혼자 힘으로 이렇게 곱게 키워놨는데 저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고생한 게 아니야. 이 결혼 안 돼. 엄마의 반대는 단호했어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홀로 딸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 딸을 조건도 별로인 남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 후로 주말마다 꽃집에 찾아왔죠. 새벽 5시에 양재꽃시장까지 엄마 차를 운전해서 같이 갔습니다. 무거운 화분도 나르고 배달 돌고 가게 청소까지 도맡아 했어요.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자꾸 와?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 사람 불편하게.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힘쓰는 건 자신 있어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잠만 자요. 이렇게 나오니까 운동도 되고 좋은데요? 3달간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나타났죠.
엄마는 처음에 퉁명스럽게 대하셨지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따님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꽃집 일도 평생 돕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남자친구는 엄마 앞에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결국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죠. 좋아, 허락할게. 근데 하나만 명심해. 내 딸 한 번이라도 울리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약속 어기면 내가 가만 안 둬. 네,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엄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 시댁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예비 시댁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했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해줄 건 없어. 근데 대신 바라는 것도 없을 거야. 우리 엄마도 결혼 찬성하셔. 누나는 내 결혼에 별 관심도 없고, 우리 집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을 거라던 그 말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실제 재정 상태가 드러났어요. 33까지 모아둔 돈이 고작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원래 시댁에 생활비 50만 원씩 보내다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끊고 나서야 모은 돈이었죠. 10년 넘게 일했는데 4천만 원이라뇨. 반면 저는 빵집 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을 저축해뒀습니다. 대출을 끼고 용인의 24평 아파트까지 마련해둔 상태였죠. 결국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신혼집을 제가 부담하게 생겼어요. 씁쓸했지만 그 사람을 믿으니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시댁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복병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 누나로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상태였죠. 3년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시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원래 결혼 준비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남편 말처럼 저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끼어들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누이가 무슨 말을 넣었는지 시어머니 태도까지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누나가 예단 얘기를 좀 하던데? 예단? 500만 원으로 말해놨잖아. 왜? 그게 누나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 자기 때는 현금 1,000에 명품 가방까지 했대. 지금은 물가도 올랐으니까 최소 2,000은 해야 한다고.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람이 예단 금액에 훈수를 둔다니요. 그것도 4배나 올려서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수가전 목록에 시어머니 쓸 김치 냉장고를 따로 넣으라고 했어요. 안마 의자도 추가하라고 했죠. 시어머니 금반지 3돈짜리도 예물과 별개로 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건데 요구사항이 끝없이 불어났어요. 시누이의 목록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적어두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신혼집도 내가 마련하는데 예단에 가전에 금반지까지? 혼수에는 대체 왜 시어머니가 쓰실 김치냉장고랑 안마의자가 들어가니? 그리고 우리 결혼에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거야? 미안해, 소영아. 누나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알아서 조율할게. 일단 참아줘.
아니,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아우, 아니, 나도 누나가 좀 미친 건가 싶다.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일단 참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 결혼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시누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쯤 남겨뒀을 때였어요. 예비 시댁에서 양가 상견례 전에 가족끼리 먼저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원시댁 근처 한정식집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저 이렇게 4명이 모였죠. 시누이를 직접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예상보다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굵은 군목걸이까지 형편이 어렵다던 시댁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죠. 식사가 한창일 때 남편이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도 밖에서 전화 받겠다며 나가셨습니다. 시누이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시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까지 웃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거쳐 있었죠. 서영 씨, 우리 엄마가 요즘 밥을 못 드셔. 왜 그런지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 씨 때문이야. 예단 500만 원이 말이 돼? 지금 물가가 얼만데 그걸 예단이라고 가져와? 뜬금없는 공격이었어요. 시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랑 안마의자는 언제 보내줄 거야?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은 건 몰라? 며느리 된다는 사람이 시어머니 건강에는 관심도 없어? 그건 아직 논의 중이라서. 서영 씨네 친정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꽃집하신다며. 그래도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줘? 있는 집인 척 하면서 막상 해오는 건 쥐꼬리만 하네. 솔직히 난 그래. 내 동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면전에서 친정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선명하게 보였죠. 알겠어요, 형님. 형님이 원하시는 예단 혼수 다 해드릴게요. 시누이 표정이 환하게 펴졌어요.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죠. 대신 제가 마련한 24평 아파트에서 신혼시작 안 할게요. 형님이 전통을 많이 따지시는 분 같으니까 전통대로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해 오세요. 집 수준은 저도 따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말처럼 요즘 신혼부부 수준에 맞게 빌라는 꿈도 꾸지 마시고 맞게 준비하세요. 시누이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어요. 얼굴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미란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가 한 말을 전부 전했어요. 그리고 결혼 접자고 선언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누나한테 직접 따질게. 엄마한테도 강하게 얘기할게. 제발. 남편은 무릎까지 꿇었어요.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예민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성으로 던진 변명이었죠. 남편이 앞으로 자기가 확실히 맡겠다고 거듭 다짐했어요. 저는 일단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돌아섰어야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마련한 용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첫 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시댁 문제가 생기면 나름 제 편을 들어줬죠. 첫 추석 때 시어머니가 새벽 6시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새벽 6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서영이도 피곤하고요. 10시쯤에 갈게요. 시누이가 추석 음식 뭐 해오라고 잔소리할 때도 남편이 막아줬어요. 누나, 요즘 누가 힘들게 집에서 해. 누나도 생전 안 해오고 다 사왔잖아. 우리도 사서 갈게. 신경 끄셔. 그때만 해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결혼 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태도가 슬금슬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하시니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올려드렸죠.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훈아, 시우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 나 학원비 좀 대신 내주라. 알았어, 누나. 내가 보내줄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주려고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학원비를 왜 우리가 내? 형님 아이는 형님이 알아서 하게 해. 야, 누나가 요즘 힘들대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힘들면 일을 하시면 되지. 나는 뭐 안 힘들어서 일해서 돈 버니? 그리고 저번에도 가방 사셨던데 가방 살 돈은 있고 애 학원비는 없어? 남편이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죠. 다음 시댁 모임에서 시누이가 이걸 불만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조카 학원비가 아깝대. 피부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형님이 시댁에서 나 욕한 거 알아? 당신 형님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해주자.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 누나도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예민해. 아유, 이해 좀 해. 남편은 완벽한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확실히 맞겠다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새 남편은 시댁 문제만 나오면 피하고 귀찮아하고 저를 조용히 시키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했던 약속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던 말, 평생 잘해주겠다던 말, 시댁 문제는 자기가 맡겠다던 말, 전부 모래성이었죠.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쓸려가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실패였나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에 딸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빵집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꾸렸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기니 책임감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면 아이 목욕도 시키고 주말에는 유모차 끌고 산책도 다녔죠.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어린이집에 갈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건네는 손에 잔소리가 따라붙었죠. 이번 달도 이만큼이야. 좀 아껴 써.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아껴 쓰고 있어. 애 어린이집에 식비에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좀 줄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외식 자주 하잖아. 외식?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게 외식이야?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주면서 아껴 쓰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마치 제가 돈을 펑펑 쓰는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공장 교대 근무가 힘들다며 불평도 늘어났죠.
나는 맨날 공장에서 피똥 싸면서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해? 애만 봐? 알바라도 좀 해서 생활비 좀 보태. 내가 놀고 있는 줄 알아? 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데려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게 뭐가 힘들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하면서도 일도 하던데. 제가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투였어요. 밤새 아이 열나면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낮에는 집안일에 치여 사는 게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이 사람은 평생 모를 것 같았어요. 정작 웃긴 건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나왔다, 경조사가 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시면 남편은 군말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요. 시어머니한테 또 돈 보냈어? 나한테는 한 푼도 더 못 준다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래? 우리 엄마야.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잖아. 나한테는 아끼라면서 시댁에는 왜 그렇게 해퍼? 아, 진짜 시끄러워. 맨날 돈 얘기야? 싸움은 점점 잦아졌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있었어요. 하은이 얼굴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속으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흐릿하던 글씨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서서히 암흑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혼 6년 차 무렵이었어요. 신우이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말을 아꼈어요. 가족 일이라 말하기 싫다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심해부와 전쟁을 치렀어요. 시댁 모임 때마다 남편이 돈을 안 준다, 월급을 숨긴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정작 신우이 씀씀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신우이는 만날 때마다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해외여행도 매년 2번 이상 다녀왔죠. 아이 학원비 낼 돈이 없다면서 일본, 유럽을 오가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혼 사유는 명확했어요. 신우이의 과소비였죠. 이혼 후 신우이는 아들 시우를 데리고 친정인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업도 없이 그냥 눌러 앉았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는 말도 알바를 구한다는 말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영아, 누나가 부탁이 있대. 뭔데? 시우 학원 끝나는 시간에 누가 데리러 갈 사람이 없대. 당신이 좀 봐줄 수 있냐고. 뭐? 형님이 집에 있잖아. 왜 내가 봐? 누나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잠깐만 도와주면 안 돼? 직업도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조카를 왜 못 봐요? 몸이 안 좋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아이 보는 게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죠. 저는 참다 못해 선을 그었어요. 안 돼. 나도 하은이 키우느라 바빠. 형님 아이까지 볼 여력 없어. 야, 조카잖아.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어때서? 그냥 하은이 볼 때 시우도 같이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래? 당신 지금 나한테 형님 아이 육아까지 떠넘기는 거야? 그거 봐주는 순간 끝없이 요구할 거 뻔해. 형님 아이 봐준다고 당신이 멋대로 허락하면 나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 후로 신우이의 아이 봐달라는 요구는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는 달랐어요. 신우이가 결혼 생활 동안 쌓아놓은 빚이 시댁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얼마인지 몰랐지만 시어머니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 보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 시작하셨어요. 명절에 가면 트집을 잡으셨죠. 음식이 짜다, 반찬 가짓수가 적다, 며느리가 살림을 못한다. 전에는 안 하시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댁의 문제가 서서히 제 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어요. 불길한 기운이 발밑까지 차올랐죠.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거운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비스듬히 기대 앉은 모습이었어요. 서영아, 엄마 허리가 이제 한계야. 디스크가 너무 심해졌대.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예요? 다니고 있어. 근데 꽃집은 계속 하기가 힘들겠더라. 새벽마다 양재시장 가서 꽃 떼오고 무거운 화분 나르고 이제 못하겠어. 30년 넘게 운영한 꽃집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죠. 엄마는 그 꽃집을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그럼 꽃집은? 팔아야지.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쩌겠니. 자리가 좋으니까 넘기면 받아줄 사람 있겠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30년이 담긴 공간을 남에게 넘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 단골들, 좋은 자리,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 그걸 한순간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웠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될까? 저에게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과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있었어요. 빵집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죠. 꽃과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고 플라워 클래스까지 운영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꽃집 이어받으면 안 돼요? 뭐? 네가? 기존 꽃집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카페랑 결합해서 새로 해보고 싶어. 플라워 카페. 요즘 이런 데 많이 뜨잖아요. 서영아, 장사가 쉬운 줄 알아? 애도 어린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엄마 꽃집 남한테 넘기는 거 싫어.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 눈에서 진심을 읽으셨는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해봐라. 대신 힘들면 바로 말해. 무리하지 말고. 저는 바로 예금에 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했어요. 1층은 생화 진열대와 포장 공간, 2층은 카페와 원데이 클래스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죠. 마침 신우이 문제로 지쳐있던 저에게 꽃집 인수는 새로운 탈출구였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오픈을 2번이나 미뤘어요. 서두르다 망하느니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죠. 인테리어 업체를 3군데나 비교했고 메뉴 구성도 수십 번 수정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허리 회복 중에도 하은이를 봐주셨어요. 가게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저 대신 아이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숙제까지 봐주셨죠. 서영아, 가게 준비에만 집중해.
하은이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마.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색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약이야.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늘 제 뒤에서 버팀목이 돼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꽃집 자리는 30년 된 오래된 상권이었어요. 하지만 역세권이라 조금만 입소문 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유동인구가 많았고 주변의 카페 경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층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화이트 톤의 자연광이 들어오는 통유리 창을 넣었죠. 메뉴는 꽃과 디저트와 음료 메뉴를 조합했어요. 제빵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 예약 시스템도 만들어 추가 수익원을 확보했어요. 모든 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플라워 카페를 오픈한다는 소식이 시댁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이 말한 게 분명했습니다. 한사코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있나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가게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서영아, 가게 이름이 뭐야? 어디쯤이야? 엄마가 한번 가볼게.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오픈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근데 직원은 뽑았어? 혼자 하기 힘들지 않어? 넌지시 떠보는 말투였어요. 며칠 후에는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가게 오픈한다며. 축하해. 근데 사람 필요하지 않아? 카운터 같은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요즘 나도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직업도 없이 놀던 시누이가 제 가게에 들어앉으려는 속셈이었죠. 시어머니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꿍꿍이가 빤히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오늘 형님한테 연락 왔어. 가게에서 일하고 싶대. 그래? 아니, 누나 요즘 힘드니까 도와주면.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시댁이 내 가게 일에 간섭하면 그날로 당신 인생 피곤해질 줄 알아? 형님 가게에 발도 못 들이게 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뭐? 참나. 알았다고. 내가 잘 얘기할게.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약속해놓고 번번이 깨트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플라워 카페를 오픈한 첫 달이었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 취향에 맞춘 인테리어가 먹혔어요. 꽃과 디저트의 조합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탔죠. 처음에는 근처 주민들이 호기심에 들렀다가 다음에는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손님이 손님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도 예상보다 훨씬 인기였어요. 한 달치 예약이 일주일 만에 꽉 차버렸죠. 꽃다발 만들기, 플라워 리스 클래스, 센터피스 클래스까지 전부 마감이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대기 명단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였죠. 저는 하루에 5시간도 못 잘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에 양재 꽃시장도 다녀오고 오전에는 디저트 굽고 오후에는 손님 응대하고 저녁에는 클래스 진행했어요. 밤에는 다음날 재료 준비하고 회계 정리까지 했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매출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바쁘니까 시댁에 핑계대기도 좋았어요. 명절에 못 가도 장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뜸해졌어요.
돈 버는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맨날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와, 이번 주도 대박이네. 역시 내 마누라야. 사업 수완이 있어. 신나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매출 장부를 넘기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그런데 정작 일은 안 도왔습니다. 무거운 화분 나르는 것도 배달 가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결혼 전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 꽃집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5시에 양재시장까지 운전해서 가고 무거운 화분 나르고 배달까지 돌던 그 남자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돈만 세는 사람이었죠. 여보, 저기 화분 좀 옮겨줘.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어. 아, 나 지금 계산 중이야. 이따 할게. 이따는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출 확인만 끝나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기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신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시댁의 눈빛도 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가게가 대박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받으시며 조용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고 장사 잘 되냐고 안부도 물으셨죠. 그런데 점점 푸념과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요즘 물가가 금값이야. 뭘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장보기가 무섭죠? 그러니까 말이야. 병원비도 많이 들고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네. 돈을 더 달라는 뉘앙스였어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의도가 뻔히 보였죠. 저는 싫다고 안 드릴 수도 없어서 용돈 외에도 달라시는 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병원비 보태드리고 경조사비 보태드리고 자잘한 것들까지요. 그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이 서 있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고 시누이는 눈에 칼을 세우고 있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옳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지금 빚이 7천만 원이야. 이혼하고 나서 생활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빌렸는데 이자가 밀리고 있어. 돈 좀 빌려줘. 네? 갑자기 무슨... 서영아, 미란이가 사채까지 썼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러다 큰일 나. 네가 좀 도와줘라.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사채라는 말에 아찔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 후 지금까지 취업 한 번 안 했어요. 알바조차 안 했죠. 빚을 갚겠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쓰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형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금 장사 잘 되잖아. 돈 있으면서 왜 그래? 형님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면 모를까. 이혼하고 지금까지 일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 빚을 제가 왜 갚아야 하는 건데요? 야, 지금 나한테 놀았다고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시누이가 이를 악물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라고요. 나중에는 협박까지 일삼았죠. 하지만 저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저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랑 형님이 왔다 갔어. 형님 빚 갚아달라고 하더라. 뭐? 갑자기? 갑자기긴. 당신 몰랐어? 형님 빚이 7천만 원이래. 사채까지 썼다던데? 그건 나도 들었어. 누나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힘들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갚아줘야 돼? 그건 내가 엄마랑 누나한테 얘기해 볼게. 일단 좀 기다려봐. 남편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눈이 갔어요. 알림 미리 보기에 찍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죠. 그 XE.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 휴대폰을 들었어요. 잠금을 풀고 그 단톡방을 열었죠. 방 이름은 가족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3명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잘 벌면서 그 돈 쓸 줄을 모르네. 가족한테 쓰면 되지. 대체 어디다 쓴대? 그러니까 말이다. 가족이 힘든데 어떻게 저러는지. 엄마, 솔직히 동훈이 결혼 잘못 시킨 거야. 저런 여자 들였으니 집안이 이 모양이지. 내 말이 싹수가 노랗더라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는 년이야. 원색적인 비난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이전 대화에도 제 욕이 가득했습니다. 돈 밝힌다, 이기적이다, 싸가지 없다, 재수없는 년이다. 온갖 말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그 모든 대화를 다 읽었으면서 제 편을 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이응이응, 그래, 같은 답만 달려 있었죠. 묵인이자 동조였습니다. 저는 단톡방 내용 전체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증거는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야? 뭐야, 내 핸드폰 봤어? 가족방. 다 봤어. 어머니랑 형님이 나 욕하는 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내 핸드폰을 왜 봐? 이거 사생활 침해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가족이 나한테 저런 말 하는데 당신은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아이씨, 야, 임금님 없을 때는 임금님 욕도 하는 거야. 엄마랑 누나가 힘들어서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외면하니까 저 정도 화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 돈 좀 빌려주지 그랬어. 뭐 죽으면 그 돈 다 가지고 저승 갈 거냐? 뻔뻔했어요. 저를 욕한 가족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끝났다는 걸요. 단톡방을 발견한 지 이틀 후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직감했어요. 이번에도 빈손이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험악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빚 얘기는 접어두자. 대신 다른 부탁이 있어. 뭔데요? 미란이한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예상 밖의 요구였어요. 빚을 갚아달라더니 이번엔 가게를 차려달라니요. 올케, 나도 올케처럼 플라워 카페 같은 거 하고 싶어. 창업 자금 좀 대줘. 올케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제 일해서 스스로 빚 갚을게. 그러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잖아.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업 한번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사람이 가게를 차려달라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형님, 그건 안 돼요. 왜 제가 형님 가게를 차려드려야 하는데요? 뭐?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이상해? 가족이요? 가족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다 알아요. 단톡방.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랑 형님이 제 욕하는 거 다 봤어요. 돈 밝힌다, 싸가지 없다, 결혼 잘못시켰다, 재수없는 년이다. 그렇게 욕하시면서 왜 돈은 저한테 요구하세요? 못 해드려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봤어? 그게 중요해요? 저 그 내용 다 캡처해뒀어요. 시누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윤서영, 너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좋다. 미란이 가게 안 차려주면 내 아들한테 이혼당할 줄 알아. 내가 동훈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맞아.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는 우리 가족으로 필요 없어. 나가! 협박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혼이라는 카드를 저한테 들이밀다니요. 제가 얼마나 그 카드를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멈칫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예상 밖의 반응에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인연이 진짜! 시누이가 갑자기 손을 올렸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통이 옆으로 꺾였죠. 시누이가 주먹으로 제 뒤통수를 후려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시누이 뺨을 힘껏 후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아! 시누이가 억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시누이 뺨을 수차례 더 때렸죠.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뭘 보세요?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쫓아낸 직후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이혼 준비를 시작하려면 재산 정리가 먼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통장 잔액들을 확인했습니다. 적금과 주식 투자 계좌를 확인하며 모두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가게 수익금을 모아두고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었죠. 제 계산으로는 1억이 넘게 들어있어야 했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400원. 숫자가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싶었죠. 그런데 이체 내역을 확인하니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수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복순, 시어머니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사이 남편이 제 책상 서랍에서 OTP를 훔쳤던 거예요. 제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거였죠.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빚 얘기하러 왔던 날 직후였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저는 모든 이체 내역을 캡처했어요. 은행 거래 기록, 접속 시간, 수신인 정보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해야 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게 분명했죠. 표정이 어두웠어요. 왔어? 잘 됐다.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내 통장에서 1억이 사라졌어. 이게 뭐야? 뭐? 아유, 나는 모르는데. 몰라?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됐던데.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당신 돈에 손을 대? 뻔뻔하게 발뺌을 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모르면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내면 되겠다. 1억이면 꽤 큰 절도인데 형사 고소 들어가면 누가 했는지 다 나올 거야.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버티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빚이 너무 급했어. 아이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난리였다고.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변명이었죠. 나중에 갚는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사람이 무슨 수로 1억을 갚겠다는 건지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죠. 스테인레스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저는 냄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대가리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틀거렸죠. 아이씨,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놈아.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쳐주는 거야. 왜 그러고 사니? 이제 나도 더 이상 안 봐줘. 아니 못 봐줘. 이혼이야. 남편 멱살을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너도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여보,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아이 내가 당장 1억 다시 받아올게. 아, 좀 꺼지라고. 문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를 모두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죠.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횡령된 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먼저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1억을 14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죠. 반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용 증명을 받고도 무시했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죠. 제가 으름장만 놓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어요. 서영아,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합의 보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이젠 네 개소리 듣기도 귀가 아프니까. 그리고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죠. 저는 변호사와 다음 단계를 상의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가압류 신청하기로 했어요. 수원에 있는 낡은 빌라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죠. 법원에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들짝 놀랐죠. 며칠 후 두 사람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서영아 문 좀 열어. 제발. 옳게 나와봐. 얘기 좀 하자. 가족끼리 뭐 이 정도로 삐져서 일을 이렇게 벌여? 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서영아, 집만은 살려줘.
그 집 팔리면 나 갈 데가 없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옳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압류 풀어줘. 어? 문 좀 열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 돌려주시면 풀어드릴게요. 그 돈은 미란이 빚 갚는데 다 썼어. 지금 당장은 없어. 그럼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 앞에서 한참을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낙찰가에서 1억을 전액 회수했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죠. 야, 윤서영! 나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앉았어. 이 나쁜 년아!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 앞에서 협박하고 욕하며 소리 지르는 미친 여자가 있다고요. 출동한 경찰이 시누이를 데려갔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어?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직원한테 연락했어. 경찰 부르라고. 안 가면 너도 끌려갈 거야. 남편은 결국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승이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냈죠. 가차없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인간들 적금 금지 신청도 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용인 아파트를 팔았어요. 다행히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매매 차익으로 꽤 목돈이 생겼어요. 저는 친정엄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은이와 엄마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ATM 노릇에서 벗어나니 매일이 평화로웠어요. 명절마다 눈치 볼 일이 없고 뜬금없는 돈 요구에 시달릴 일도 없었죠.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고 원데이 클래스 예약도 늘 꽉 차 있죠. 이제는 직원도 2명 뒀습니다. 혼자 끙끙대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하은이도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진 것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웃는 날이 많아졌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이혼 과정은 힘들었어요. 법정에 서고 서류 준비하고 밤잠 설치며 전략을 짜던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돈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되찾았고 스트레스 주던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요? 솔직히 아깝죠.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야 합니다. 미련을 두면 둘수록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저처럼 8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꽃향기 가득한 가게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